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주. 그 중에서도 주택은 지혜가 집약된 산물이다. 바람과 소통하고 햇빛과 공존했던 선조들의 집. 한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고자 했던 우리의 정서가 가장 잘 반영된 집이다. 한옥에 숨겨진 첨단 건축의 비밀. 선조들의 과학과 지혜가 총망라된 한옥의 문이 열린다.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인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고 여럿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거 문화가 형성되었다. 움집, 귀틀집, 원두막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집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지금과 같은 구조의 집은 삼국시대부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라든가 아니면 주변 국가들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가 되었겠죠. 한옥이란 자연 재료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조절하는 가장 과학적인 전통집이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통칭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살림집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한옥은 양옥에 대한 대비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옥은 우리 고유성이 가미가 된 모든 건축을 다 한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살림집 정도가 한옥으로 인식하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고유성이 가미된 일반 궁궐 건축도 가능하고 사찰 건축도 가능하고 모든 현대 건축들이 우리 고유성만 가미한다면 한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어진 시대에 따라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전통 한옥은 조선시대의 양반주택이 대부분이다. 한옥의 어떤 문화적인 그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상류 계층이 살았던 그런 그 상류 가옥인 한옥을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잦은 전쟁과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목조 건물인 한옥은 대부분 흔적을 잃었다. 여기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집을 지어야 했던 상황과 맞물려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전통 한옥은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 건축이 새로운 서양의 신건축하고 잘 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잃어버렸고 단절이 되면서 우리 전통 건축은 거기서 끝이 나고 일본을 통해서 서양 건축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달리 대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빠른 발전보다는 보다 나은 삶,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식 속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옥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한옥 속의 어떤 것을 되살려내야 할까? 한옥의 처음은 터를 잡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배산 임수의 이치에 따라 앞쪽의 마당은 비어있고 나무와 풀이 자란 뒷뜰은 뒷산으로 연결된다.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고 있어서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던 안동 하회마을.
음양이 조화된 우리나라 3대 명당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좋은 그러니까 명당이나 그런 그 곳에 이제 집터를 잡으면은 그 후손들이 이제 좋은 그 학문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인물이 난다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옥 민가 건축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맹시 행단. 맹시 집안이 사는 은행나무 집이란 뜻으로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손자 사위 맹사성에게 선물로 준 집이라 전해진다. 명성에 비하여 낮고 허름한 모습이지만 역사는 최소 600년이 넘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평면집으로 대표적인 고려시대 살림집이다. 거기에 이제 그 소술 합장이라든가 아니면 인자형 대공이라든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고려 양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축 양식들이 현재 가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강원도 고성의 왕곡마을. 19세기 조선 후기에 건립된 북방식 전통 한옥이다. 안방과 사랑방, 마루, 부엌을 한 건물 안에 배치하고 부엌에 마국간을 연결한 기역자형의 구조. 대문과 담이 없는 것은 햇볕을 충분히 받고 폭설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반면에 뒷마당은 비교적 높은 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왕곡마을에서 돋보이는 것은 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 온돌 중심의 겹집 형태다. 온돌은 부엌 바닥에 위치한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불기운이 방 밑을 지나가게 해서 방바닥 전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이다. 고래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추진력을 말하자면 얻게 되는 게 벤추리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조가 없다면 구들장 밑으로 이제 연기가 잘 침투하지 못하고 아궁이 밖으로 연기가 많이 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온돌은 불길과 연기가 나가는 고래와 구들고래 위에 놓은 넓고 얇은 돌인 구들장으로 이루어졌다. 고래 한쪽에 만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구들장을 데우고 구들장의 복사열과 전도열로 실내를 데우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가 온돌인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게 유동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적당히 천천히 지나가게 만든, 어떤 부분은 빨리 지나가야 될 부분은 빨리 지나가도록 구조를 만들고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 부분은 천천히 지나가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마당과 뒷뜰 사이의 기온 차이로 국부적인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대류 현상이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즉 산바람이 마당 쪽으로 불어내려오면 대청을 통하게 된다. 대청의 앞쪽은 개방돼 있고 뒤편은 벽과 창을 만들어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한다. 그래서 한여름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대청은 바람으로 인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청에 밑이 뚫려 있어 마당과
뒤란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한옥 자체는 외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실내의 그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완결성 높은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옥에서 마당은 지붕 없는 방과 같다. 농작업을 하기도 하고 식사나 잔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그저 감상하는 정원이기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인 셈이다. 한옥에서 마당은 사실은 외부 공간이지만 그 실제 그 실내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의례 생활을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농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마당은 사실 매우 중요했어요. 전통 한옥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충남 논산에 위치한 명제고택이다. 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비의 집이자 전통 한옥 건축의 백미로 손꼽힌다. 명제윤증,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평생 벼슬 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충청도에서 머물렀지만 사실상 소론을 이끈 우두머리 중 하나였다. 명제고택은 윤중의 제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지어준 집이지만 정작 그는 노송산 및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평생 식사를 꽁보리밥에 소금과 고춧가루로만 할 정도로 검소했으며 본인의 제사상에는 많은 음식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청렴했다고 한다. 선비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호사스럽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주를 합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우리 명제 할아버지가 그냥 초가집에서 그냥 돌아가셨고, 당신께서는 제사도 아주 이제 간소하게 지내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명제윤중 고택에서는 독특한 특색이 많이 남아 있다. 디귿자 형태의 안채와 의자 형태의 사랑채로 구성되는데 사랑채는 시원스럽게 개방된 구조로 누마루의 창문을 통해 수려한 정원을 방 안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누마루는 여름철 습기를 피하면서 동시에 조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데 한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누마루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 한옥의 저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누마루는 정자, 우리가 풍광이 좋은 곳에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자를 사실 집 안에 들인 거죠. 융합한 거죠. 한옥의 중요한 공간은 안채, 대청, 사랑채로 꼽을 수 있다. 안채는 안방으로 대표되는데 여성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 곳이다. 사랑방은 가장이 중요한 외빈을 접객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사회적 공동 공간이었다. 아무래도 한옥은 이제 한국인의 이제 오래된 정서가 누적된 그런 이제 DNA를 한옥을 체험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이제 공간 구조와 그 다음에 한옥이 만들어주는 어떤 수평적인 공간성이 주는 정서적인 그런 순화, 그래서 안정감과 따뜻함.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한옥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깨닫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했다. 바람과 빛은 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한옥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핵심이 되었다. 한옥에서 목재의 수종은 중요하다.
특히 목재는 집의 중심이 되며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붕을 떠받치는 부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보가 있는데 기둥과 보에 쓰이는 목재는 특히 강도가 높고 균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붕의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지붕의 하중이 전달되는 게 이 기둥을 또 바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를 통해서 기둥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에 많은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옥의 목재로 좋은 나무는 갈라짐과 틀어짐, 수축 등의 변형이 적고 물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건조가 손쉽고 빠른 것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러한 조건을 살펴볼 때 삼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적합하다. 소나무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전부 다 가구식이라서 가구를 짜게 됩니다. 그러려면 장부에 의해서 맞춤과 이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결구된 부분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홍만선은 산림 경제에서 집 짓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소나무를 으뜸으로 꼽으면서 고려시대 이후 지금까지 건축물의 뼈대에는 소나무가 쓰였던 내용을 볼 수 있다. 한옥을 지을 때 소나무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동춘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춘당은 조선 효종 때 대사원과 병조판서를 지냈던 동춘 송준길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별당이다. 지난 2013년 360년 만에 동춘당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상량문이란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의 내력, 공역 일시 등을 적어둔 글을 말한다. 수종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부재로부터 아주 작은 편에 목재편을 작게 띄어내서 현미경 관찰을 하게 되는데, 3단면이라고 하는, 목재에는 3단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들을 하나하나 3단면을 다 조사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본 결과 모두 소나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상량문 발견에 앞서 목재의 연륜 연대 분석이 이뤄졌는데 목재로부터 연필 심 정도의 심을 뽑아 코어링이라는 작업이 진행된다. 연륜을 채취하여 건축 시기를 알 수 있다. 측정을 해본 결과 1617년, 그리고 1708년, 그리고 1600년 중반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3번의 벌채가 시기가 관찰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1617년에 아마도 초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상량문에는 고택이 동춘 송준길 선생의 선조인 송효년 때 건립된 이후 송준길 선생의 집안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또 고택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가 1835년에 다시 예토로 이전됐다는 기록도 있다. 건물의
그 출생 증명서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비교적 우리가 그 건물의 이력들이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것이 드문데 상량문을 통해서 그 건물의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상량문은 원래 집의 상량대에 붓글씨로 간략하게 썼던 것이지만 써야 할 내용이 많은 궁실, 관아, 학교, 사원 등에서는 상량대의 한정된 면적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지에 상량문을 적어서 상량대에 홈을 파고 넣어 보관하는 방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경복궁 각 전각의 상량문을 모아 필사한 각전 상량문은 교태전, 광화문, 강령전 등 다양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우리 민족은 비교적 그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주관한 자, 그리고 어떠한 연유에서 지었는지,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나름 그 발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망이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밝혀서 적어놓은 것으로서 후대에도 후손들이 이 건물을 나중에 중수할 일이 있다든지 중건할 일이 있을 때 참고로 할 수 있고, 또 그 선대들의 그러한 그 건축 의지를 비교적 잘 그 받들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춘당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송준길이 학문을 닦고 교육하면서 인재를 길러냈던 곳이다. 송시열 등과 함께 북벌 계획에 참여했으며 서인에 속해 분열된 서인 세력을 규합하는 데 힘썼던 인물이다. 옛날에 병조 판서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간직에서 계셨고, 그리고 옆에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지셨죠. 정치 선생님을 아주 정통 예학의 아주 최고의 그 스승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잘 나타난 구조다. 그중 하나가 내외담이라는 것인데, 내외담은 남자의 공간 사랑채와 여자의 공간 안채를 분리시킨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당이 2개가 있었다는 것. 과거 집안에는 3대까지 위패를 모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모실 수가 없었다. 그 이전 선조들은 국가에서 특별하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모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나 영조는 그에게 불천일을 하사했고 지금까지 계속 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사당이 2채가 되었다. 별묘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받지만은 영조 임금 때문에 그거 이제 불천이라고 그래요. 불천이. 그러고 이제 그 유교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묘는 영원히 제사를 지냅니다. 집에서. 나무와 함께 한옥의 대표적인 재료인 흙. 흙은 습도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흙의 구조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데, 장마철에는 습기를 품고 겨울에는 따뜻한 습기를 내주어 항상 쾌적한 실내 공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흙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요, 흙 자체가 가지는 모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벌집처럼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습기를 머금었다 뱉었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연의 공간, 습도 조절이 되는 자연 체계, 탈취 성능, 에너지 고효율, 자원 절감 효과 등 흙벽의 효과는 크다. 흙과 시멘트를 비교하여 쥐 생장 실험을 진행한 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습기를 머금었다 뱉었다 하는 능력이 시멘트보다 4~5배 정도 높았다. 또한 원적외선 방사량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흙으로 된 공간은 한 98% 정도 탈취를 하는 반면에 시멘트 공간은 한 61%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탈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공기 정화 부분 같은 경우도 흙이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대부분 냄새나 이런 것들은 양이온들이 많으니까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또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뛰어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흙벽뿐만 아니라 지붕을 덮는 데 쓰이는 기와에도 흙을 사용한다. 양질의 점토를 이용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후 가마에 넣어 높은 온도로 굽는다. 한옥에서 기와는 빛과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축 부재다. 기둥 중심선과 초석 상면에서 처마를 연결한 선은 30도 내외의 각을 이루는데 이러한 깊이는 여름철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반면 겨울철에는 낮은 태양 고도로 인해 많은 빛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햇볕이 여름철에는 실내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해가 이제 낮게 뜨니까 실내로까지 깊이 햇빛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실내로 들어오는 햇볕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그 실내의 환경을 그 계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기와는 빛과 더불어 비를 다스리기도 했다. 비가 많이 올 때 빠른 시간 안에 지붕에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건물 내부로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와의 각도는 중요했다. 5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를 둬서 물이 건물에 치지 않고 바로 추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과학이 숨어 있다. 안막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막새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빗물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막새 같은 경우는 수막새 끄트머리에다 아래쪽에 빗물이 끊어지기 쉽게 약간 빼쭉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뭔가 약간의 기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기와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용마로부터 처마까지의 곡선은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옥의 백미다. 이러한 곡선은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용마름 몰릴 때 새끼줄을 길게 늘여서 양쪽 끝에 고정시키면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는데 그 곡선을 따라 날갯장을 올려서 용마름을 만든다. 한옥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것 바로 기와. 기와는 지붕을 꾸미기 위한 재료만은 아니었다. 기와에 새겨진 내용에는 선조들의 생활사나 철학이 담겨 있다. 기와를 하나를 보면은 이제 깃뿌리자 2개와 윗상자 그리고 장자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학생들이 공부하던 서원에서 사용하던 기와거든요. 이 기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장자관을 쓴다는 것은 벼슬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윗상자가 2개나 있어요. 벼슬에 올라가더라도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기원했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도 앵마기 역할로 부적 기와를 올리기도 했고 소원이 담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습도를 조절하는 것은 또 있다. 미세한 공극을 지닌 창호지는 실내 외의 공기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실내 공기는 외부의 공기와 소통되면서 실내 공기의 습도를 조절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숨을 쉬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기와 항상 내부 공기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온돌에 우리 아랫목 윗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랫목, 윗목이 있는데 아랫목에 윗목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대류를 이루면서 창호지를 통해서 외부 공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습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돌방의 창호는 2겹 이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여러 겹의 창은 개폐를 통해 실내 환경을 조절한다. 비단의 수명은 500년을 가지만 한지의 수명은 1000년을 간다고 하듯 1000년이 지나도 수명을 잃지 않는 한지의 내구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창호를 만든 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창호를 이렇게 여러 겹을 하는 것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게 있죠. 여름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춥고 또 이제 봄, 가을의 경우는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를 여러 겹으로 만든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창호를 열고 닫음으로써 그 외부 기온에 따라서 실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를 만드는 것은 역시 목재를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대개 나무를 골라서 자르고 대패질을 하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살을 만들어 조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무 위에 반드시 깎아야 하고 여기가 90도 이렇게 딱 정확히 90도로 깎아야 해요. 그래야 문이 딱 반드시 잘 짜져요. 특히 전통 창호는 못질을 하지 않고 홈을 파고 끼워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단과 목재 선택이 중요하다. 첫째는 나무는 창호는 나무가 말라야 해요. 말라야 안 틀어지고. 창호에 대한 규격도 정확한 치수도 없었던 때 과거 창호를 만들던 소목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관록이었다. 경험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한옥이 진짜 과학적이에요. 지금 옛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그때는 뭐 과학 그런 것이 없을 것이지만 자연에 맞춰서 집을 짓고 또 그 자연에 맞춰서 그 문도 그 집에 맞춰서 문도 달고 그런 거 보면은 상당한 그 당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진 한지. 채광과 환기에 탁월한 성능을 보였고 단열과 인테리어 효과까지 한 번에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노하우였다. 한옥은 그 집에 대한 이 문은 얼굴이에요. 사람을 말하면 얼굴. 이 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따라서 제대로 된 문을 달았을 때 그게 완전히 한옥의 그 가치를 나오는 것이지. 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견고하고 뒤틀림 없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오랜 세월을 견뎌내는 전통 창호. 안과 밖의 경계를 짓는 것이지만 동시에 방과 세상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쌀의 전체 크기도 공간의 기능에 따라서 매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집 하나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목조 건축물과 한옥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목조 건축물은 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한옥은 나무와 함께 흙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기후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건강을 다스리는 집의 탄생은 우리나라 건축의 시작이 되었다. 최근 한옥의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킨 이른바 신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한옥이란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실용성을 융합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인 새로운 개념의 한옥을 말한다. 전통 한옥이 이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건강성이라든지 친환경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그 장점들은 그대로 살리면서 문제점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소재가 굉장히 비싸고 고가라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 신한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육성은 단단한 강도와 인장력 때문에 못을 쓰지 않고 결구만으로 평당 2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높은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귀한 재료가 되는 동시에 기피하는 재료가 되기도 했다. 한옥에 짓는 것들은 소나무를 활용합니다. 이제 낙엽송이나 육송을 가지고 만드는데 집성목은 나무 중에서 옹이 같은 것들 제외하고 썩은 부분 빼고 약한 부분 또 심재 같은 것들 제거하고 굉장히 양질의 부분만을 잘라서 서로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강도, 목표하는 강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전통적인 문양은 그대로 가져오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신한옥의 목표. 재료가 되는 나무에 있어서도 원목이 뒤틀어지고 갈라지고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강하여 나무 중에서도 양질의 부분만을 잘라서 붙이는 집성목을 사용하여 일정한 강도를 낼 수 있게 하였다. 오래 보존해놔도 지배 이상이 안 생긴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다만 이제 미학적으로 혹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붙인 부분이 보이는 단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둥이 한옥이 이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단면을 이렇게 장방형 단면을 잘라서 붙이면 벽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붙임면이 보이고 노출된 부분은 그냥 원목처럼 보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전혀 원목과 다름이 없는 그런 집성목을 만들 수가 있겠죠. 특히 소수 장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한옥 설계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BIM, 즉 한옥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한옥의 도면을 그리면 자동으로 3차원의 한옥 구조물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옥의 대표 부재들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 부재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프로그래밍한 결과물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건물의 높이 혹은 한옥의 규모 이런 대략 10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결정해서 완성된 한옥을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치를 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150채가량을 대상으로 2만여 건의 수치 정보를 수집했다. 수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설정하여 표준이 될 집의 높이와 면적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하여 기둥의 거리, 건물의 높이와 너비, 지붕 곡선의 곡률 등 몇 가지 필수 사항만 결정하면
자동으로 모델이 완성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일반 건축가들이 이 건축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옥이 보급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옥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옥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기와인데 이것은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공법상의 기술과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기와. 그래서 공법과 재료의 변화를 주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전통 한옥에 사용되는 기와는 토제 기와를 흙으로 이제 성형해서 구운 토제 기와를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다양한 소재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토제 기와는 사용할 땐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는 하나 이게 생산 단계에서 워낙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CO2 발생량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와도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굽지 않고 틀로만 찍어내도 기와가 되는 그런 신소재 기와들이 또 개발돼야 될 거고. 미래 한옥은 철물 보강과 같은 새로운 기법이 융합될 수도 있고 보다 새로운 공법이 가미된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한옥으로서의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한옥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옥이 하나의 표준화가 돼서 좀 더 양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옥의 장점이 맞춤과 이음 부분에 완벽한 가구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 양산 체제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슬기와 기술이 담겨 있는 원래 그 전통 방식도 그대로 전승 계승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보다 자연 환경에 가깝고 목재의 단점을 극복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문제점을 개선시킨 신한옥.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 개념이 시도되고 여기에 건축 기술과 공법, 재료가 적용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미래형 가옥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한옥은 최소한도 5,000년 이상 우리 땅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체질에도 맞지만 공간의 성격이라든지 미학적인 모든 관점에서 한국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장 살기 편한 게 한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 건축 모델도 한옥을 근간으로 해서 개발하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미래형 한옥, 미래형 건축이 되겠죠. 한옥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가족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잘 정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과학성을 이어받아 발전시켜야 할 의무도 있다. 한옥이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을 것인지 여기에 생명력을 더해 새로운 주거 문화의 선두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풀어내야 할 몫이다.